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국가로, 그리고 더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구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다.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전례 없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현 정부 임기 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 성혜원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에게 드릴 질문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지요.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왜 사과했을까요? 유호정 장혜원 두 의원은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입니다. 피해 호소인의 아픔과 고통이 당사자의 절규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은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면서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서 조건부 사과였던 겁니까? 정의당이 추가 브리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신 예. 심상정 대표의 말에서도 먼저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조문을 안 하겠다고 한 그 SNS에 글을 올리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두 번째는 진상규명은 철저해야 된다. 약간 상반된 느낌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앞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두 젊은 의원이 이른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는 당 내외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그건 그거고 개인적인 조문의 자유는 별도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빨리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지만 대신 정치권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또 상반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의 메시지는 개인적 인연에 의한 추모와는 별개로 반드시 이 사건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데 더 강한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의당에서 추가 브리핑한 내용은 자칫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나는 피해자와 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두 의원의 이런 메시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유족과 시민들의 그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정의당에서는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의당 또 심상정 대표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요? 정의당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애당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통한 죽음이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천만 서울시민이 목격하기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고인은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장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장례를 치르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객관적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보면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붙이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의 장으로 치르게 되고 몇몇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고 있는 이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입에 담기 힘든 언어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의 생각까지 이르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두 단계의 절차를 잘 밟아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통합당은 끝내 조문하지 않았죠. 당 차원에서는. 당 지도부가. 통합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제부터 통합당 차원에서도 인간적인 도리, 박원순 서울시장 다들 잘 아실 텐데 그 서울시장을 책임졌던
인간적인 도리에서 조문은 하고 그다음에 진실은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많은 당에 있는 관계자들이 표현했습니다. 아주 만약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족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장례를 치렀다라면 통합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조문에 당연히 나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많은 국민들의 의견, 또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내용이 서울특별시의 장으로 치러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조문이 자칫 잘못 비춰지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간의 목소리와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의 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조문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방송하면서 정치가 참 비정하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통합당은 그런 맥락에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 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김민하 평론가에게는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는 이야기 좀 듣고 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훈식 수석 대변인 통해서 어제 오후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 이후에 입장의 변화나 이런 거가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와 입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수석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해서 대독 사과다 또 이렇게 제목이 뽑히기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실 이 조문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상당히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수석 대변인 통해서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대표가 본인이 이제 좀 입장을 내는 그 정도의 어떤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였다면은 더욱 좋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본인의 어떤 말실수나 이런 것 때문인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유감 표명을 하고 있고 어떤 해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 좀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그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추모, 애도,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울시장에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장례 기간에도 어쨌든 간에 진실 이런 걸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장례가 끝난다면 그 메시지 때문에 추모의 감정에 또 상처를 드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통합당은 어쨌든 조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긴 할 텐데요. 민주당 안에서 말이죠. 성혜영 의원. 네. 공식적인 이런 당의 입장, 지금 당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할지, 오늘 이낙연 의원,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조만간 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추가로 어떤 입장 표명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지금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조금 전 들으신 강훈식 대변인의 말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자라고 하는 이제 피해자 중심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느냐 하는 약간 그 애매한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대해서 당으로서도 입장을 정리해둬야 민주당으로서도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화에 또 말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일종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의원도 대표 경선에 나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말이죠. 평소에 자신의 소신을 잘 밝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당의 핵심 관계자가 분명하게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계속해서 이런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고 물러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분명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지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지금 뭐 앞서서의 정의당이라든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 지지층 그리고 이 좀 기층 당원들 이런 좀 핵심 지지자들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뭐 사랑받은 정치인이고 또 중요한 정치인이었는데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사실을 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왜 당으로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이제 지켜주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 젊은 여성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좀 피해자가 장기간 어떤 위력에 의한 어떤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 당으로서 책임 있게 지켜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당 지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에 있을 뭐 재보선 그리고 또는 뭐 전당대회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정치적인 이제 좀 논쟁거리가 된 게 처음이 아닌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을 뭔가 분명하게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좀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제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를 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에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고소와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다. 어제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 소식을 보고서 피해자 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수사 상황을 전달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취지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와 동시에 어떤 경로라고 하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 기자회견에 나온 직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우리는 전달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제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떻게 전달됐다는 겁니까? 뭐 청와대의 이야기는 명쾌합니다. 업무상 업무 지침에 따라서 보고는 받았다. 다만 이것을 박원순 시장 측에 전달한 적은 절대 없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기되고 지금 피해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자,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 이것은 뭐 과거 어느 정권에서 해왔던 합법적인 업무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조금 전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이라 개입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은 이제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전화기를 디지털 포렌식 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어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전혀 없고 지침에 따라서 상부,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청와대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누군가가 알려준 것 아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청와대에서는 민정 라인 전부 확인해 봤는데 그 어떤 누구도 박원순 시장에 이런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도 피소된 사실을 아예 몰랐다. 그런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관저를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는 있는 것 아니냐. 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을 고리 삼아서 상당히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미래통합당 사원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박원순 시장의 그 피해자가 경찰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게 누가 전달을 했느냐? 뭐 경찰이 그걸 전달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걸고 같으면은 청와대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한 그런 정황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은 우리가 당에서도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죠.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봤듯이 피해자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권력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어느 누가 국가의 시스템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을 믿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청와대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연성 있게 여권의 핵심 실세 광역자치단체장이고 또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상황이 흘러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현재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팩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 분석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취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러한 성추행은 계속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분명한 고리와 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권력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거듭되고 있는 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잠시만요. 김병민 비대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고 안희정 전 지사는 재판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사법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 어떤 추가 고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서울시의 어떤 묵인 방조 이런 부분을 또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뭐 고소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할 수는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유출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출이 실제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큰 문제이죠. 그런데 이제 유출 경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간 부분도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수사기관이 뭔가 수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어떤 추정되는 그런 범죄가 아닌 이상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요 인사들의 어떤 범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대 어떤 정부든 간에 다 그런 절차는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이제 보고가 된 그 사안을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이 경찰, 서울청, 경찰청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중간에 뭐 뭔가가 유출이 돼서 이제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의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유출됐느냐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뭐 파악을 해봤다라고는 하지만 뭐 민정 라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무 라인도 사실은 경찰하고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고가 된 곳은 이제 국정상황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기관과 여러 이제 부서에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의 포렌식이 이제 좀 끝나야 이제 실체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어떤 고소고발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뭐 유출 문제를 이제 수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또 어떤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별개로 하는 어떤 이 공정한 어떤 중립적인 조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서울시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서울시의 어떤 중립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상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그것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돼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당에서는 뭐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국정조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 당국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고 또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정치권에서 국정조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뭐 밝혀진 적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서게 되고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게 됐을 때 결국 추후에 형사적 처벌까지 이어지게 됐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게 어느 한순간 일어났던 범죄라고 보기보단 피해자의 주장과 호소에 따르면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어졌다는 것이고 여기에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묵살당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결국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임검사 등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번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피고소인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고소인, 피해자들이 가질 부담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경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가 고소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고요. 지금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는 전달한 적이 없다. 청와대 보고는 받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한 적 없다라고 하는 데는 경찰과 청와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든 국회 차원의 조사든 반드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통합당의 공세가 또 어떤 형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 이야기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서면 위증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 가해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서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크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보고 영장도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3사람은 위증죄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논설위원이 경찰 이쪽 부분을 오래도록 출입을 하셨는데 청와대 경찰이 가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30여 명 조금 안 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정라인에만 근무합니까? 아니면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에서도 근무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감찰 의무가 있는 쪽에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상황실,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국정상황실은 말 그대로 거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 업무 때문에 또 국가안보실에 또 파견을 나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도 일정 인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경찰들이 청와대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